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259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9페이지 보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업무 방해였는데, 비록 업무 방해라 할지라도 이런 집단적 노무자금 거부 말고도 업무 방해 행위라도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곧 이제 판례 관련돼 가지고 83년도 2월 8일 날 나온 판례, 그 판결 8위도 2486 판결이 나오는데, 이 판결은 역시 표준 판례로 그 선정된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판례로 선정된 이유와 이제 제가 이제 선정한 이유가 좀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표준 판례로 선정된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판시상 첫 번째 나온 것, 이것이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된 이유고, 제가 여기다 이제 이 업무방해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뽑은 건데, 그런 두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검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 요지와 관련돼 가지고 판시상에 1번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 재판 요지 1번 보시면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을 요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가로 열고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는 여기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신용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표준 판례로 선정했던 이유가, 우리가 명예훼손죄에서 그 명예훼손하는 방법에는 그 사실 적시가 있었죠. 그때 사실은 과거나 현재에 증명 가능한 사실을 말하는 거고, 미래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미래 사실이라도 현재의 사실과 그 현재 사실에서 입증 가능할 때는 된다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적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그 어떤 가치 판단은 그 사실 적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신용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허위사실 유포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한다 할 때도 역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한 이유이고, 제가 본 거는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계주의 업무를 방해했느냐와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재판 유죄라는 데가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계주로서 이제 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계주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계주는 기본적으로 뭐 혼자 살아왔고 쭉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그 뭐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 그 계주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주로서 계불입금이 들어오더라도 가지고 날릴 수 있다. 날릴 수 있다 말이 이상한데, 도망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신용훼손에서 해당하느냐? 뭐 남편이 없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태양이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제 그 계주가 도망갈 수 있다 얘기한 거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재판 요지 두 번째 보시면, 피고인이 개원들로 하여금 공소의 값 대신 그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의 갑의 계운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의 갑으로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즉, 계주가 있는데 계주가 이 채권자한테 채무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주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채권자가 이 계주한테 돈 넣지 말고 자기한테 돈을 넣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계주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냐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가지고 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유는 이른바 그 공소의 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으로 계주를 대신해 가지고 계주의 업무를 담당한 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계주의 묵시적 승낙이라든가 그 승낙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업무방해가 조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대법원 79도 249 판결이라든가 93도
2690 판결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판요지, 위에 거 재판요지 보시면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그 공소외인이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하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이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 판결이고, 그 밑에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 양식장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어요. 대하 양식장을 서로 주고 이제 사고 팔기로 했나 봐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금을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금을 안 주니까 이 피고인이 이 사람들의 추불이익을 막고 이 양식장을 다 관리한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철사를 뜯어내고 이제 양식장에서 그 새우 대하를 갖다가 이제 가져 나가고 뭐 포획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이 결국 그 재판요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쯤 보시면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 여닫이용 손잡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양식 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 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조차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상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미수범 처벌이 없다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죄수 문제가 나오는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죄수가 문제가 나오는데 재판요지 세 번째 보시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번에 걸쳐가지고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각지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에 뭐 허위의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출판물에 의해서 계속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그 명예를 훼손했고 그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양죄는 그런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뭐 명예훼손죄에서 주체 우리가 공부했었죠. 명예훼손죄 주체는 사람인데 그때 사람은 자연인, 법인,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다 포함한다. 단 공공단체, 국가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도 그 명예훼손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충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보충 판례 중에 261페이지에 추가를 했던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명예훼손과 이제 업무방해와 폭행죄는 구성요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업무방해를 하는데 폭행을 사용했어요. 자, 폭행을 사용해가지고 업무방해를 한 경우 우리가 업무방해죄 행위탕은 뭐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입니다. 근데 위력을 넘어가지고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때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 폭행은 업무방해에 수반되는 불가발적 그 수반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61페이지 추가라는 판례, 보충 판례가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표준 판례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서 판결 요지 두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서 그 261페이지 업무방해 과정 중에 그 손괴와 협박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앞에 거는 업무방해와 폭행은 이 위력을 넘은 폭행은 우리가 상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폭행으로 업무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근데 그 다음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2009도 10340 판결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 손괴나 그다음에 손괴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 손괴나 협박의 죄를 업무방해죄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들 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점은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각각의 다 실체적 경합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닌 컴퓨터 사용,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를 해가지고 행위태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행위태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법조문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교재, 법조문을 제가 이제 앞쪽에다 써놨었는데, 239페이지에 보면 업무방해죄 2항 나오죠. 314조 2항 보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또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위태양이 손괴, 뭐 정보 처리 장치를 손괴하거나 그 다음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마지막 나오는 것이 기타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장애를 발생시켜가지고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가지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다? 객체는 그냥 사람의 업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데 굳이 이걸 사람의 업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컴퓨터 업무다. 컴퓨터를 처리하는 업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262페이지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가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업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업무라기보다는 이 업무는 뭐다? 사람에 의해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업무다. 사람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업무이긴 한데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처리되는 업무를 우리가 행위의 객체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 정보 처리 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262페이지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판결 대법원 2012년도 5월 24일에 선고된 2011도 7943 판결 이건 이제 표준 판결로서 컴퓨터 사용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판시상 두 번째 보시면은 형법 314조 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가 뭐고 손괴가 뭐고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뭐고 기타의 방법이 뭔지 관련된 것들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하냐 당연히 고의 필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다 충분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63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 나오는데 각각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밑줄 친 거 세 번째 쪽 끝에 보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란 뭐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정보 처리 장치라는 건 그냥 컴퓨터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손괴라는 건 뭐다? 여기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를 손괴한다는 건 그냥 부숴버린다는 건데
유형력을 행사해 물리적으로 파괴, 멸시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손괴라는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고, 기타의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 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 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하여튼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 장애를 일으킬 만한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 손괴,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부정한 명령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판시상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합장이 자기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감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 안 돼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기소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비밀번호 설정한 행위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허위 또는 여기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거나 분리해서 보관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에 264페이지에 나오는데, 26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거기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2013년 11월 28일에 선고되고 2013도 5117 판결을 보면 판결 옆에 뭐로 되어 있어요? 적용 법조문이 업무방해입니다. 314조 1항이지 314조 2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돼 가지고 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업무방해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판시상 첫 번째 보시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가지고 위계에 해당한다 라고 판례인데, 판결 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이 있으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나아가라고 나와요. 나아가라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익힐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의미는 뭐냐? 결국 여기다가 부정한 명령 이런 게 입력했는데 그것이 뭐다? 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이제 판결요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사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다. 당내 이제 어떤 당에서 경선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입력한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정보 처리를 장치를 손괴하거나 이런 걸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써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265페이지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위다 하는데, 여러분 결과범위라는 걸 지우세요. 결과범위라고 하는 걸 지우고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자, 행위는 이렇게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가지고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 뭡니까?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위라는 얘기죠.
추상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행위, 정보 처리의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업무가 방해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는 발생해야 되냐? 여기 손괴,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의 장애를 일으켜야 돼요. 장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는 뭐다? 이 장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이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이 장애는 뭐다? 결과범으로서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업무 방해를 위한 행위 태양 내지 아니면 수산에 해당하는 거다. 자, 이거는 업무 방해의 행위 태양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결과범위다 할 때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거는 업무 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 범위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2008도 2008도 11987 판결을 보충하라고 제가 이제 보충 판례를 넣었는데 그 2008도 978 판결도 역시 표준 판례로 정리된 겁니다. 이건 보면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판결유지의 밑줄 친 부분에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했는데 손괴라든가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기타 명부 어떤 방법을 했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장애는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죄 성립에 문제없다. 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 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뭐예요? 그로 인하여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장애가 발생했어요. 장애가 발생했다는 건 뭡니까? 그 허위의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업무가 방해됐느냐?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그냥 업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2008도 11978 그 판결은 표준 판례로 선정된 이유가 그런 거니까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주관식 문제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써줄 게 뭐예요? 이 행위태양 중에서 그 사례에서 말하는 행위태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써줘야 돼요. 그렇게 손괴해서 정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면 한 경우 우리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사기죄 가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있어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보면은 정보 처리 장치 등에 뭐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거나 아니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이제 뭐 재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앞에 부분만 써주고 실제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입력하는 경우인데 그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부분 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는 즉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근데 그 부분을 안 써주고 그냥 앞에 좋은만 써주고 넘어가는 경우인데 그러면 교수들이 볼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가지고 감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에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침해의 결과는 아니다. 그 위험의 결과다는데 이것도 결국에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 2006년도 그 3월 10일날 선고된 2005도 382 판결을 보시면은 판결 요지 봐보세요. 판결 요지 보시면은 정보 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 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 처리 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 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자, 결국 어떤 사안이었냐? 그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의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전보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웹서버를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자기는 전보 발령 받아서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접속해가지고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행위와는 달리, 자, 단순히 안 알려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안 알려주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보 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의 업무 방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서버 관리자가 단순히 후임자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를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권한을 잃었어. 권한을 잃었는데 자기가 기존에 입력했던 것을 갖다가 변경해가지고 모르게 바꿔놨다. 그럴 때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업무방해죄 내용들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여러분들 강의 교환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경매 입찰 방해죄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교환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경매 입찰 방해죄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체 부분을 따로 나눠드렸으니까 그 교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교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부분 266페이지 나오는데 경매 입찰 방해죄 나오는데 뭐 경매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거죠. 경매 입찰을 우리 잘못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 방해죄가 그러니까 경매 입찰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경매 입찰 방해죄지만 실제로 어떻게 방해하는 거냐? 경매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면 처벌하는 범죄다.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그 315조에 보면은 그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범죄다. 그 다음에 의의 부분 추상적 위헌범이다. 아주 이제 대법원 2010년도 10월 14일 선고된 2010도 4940 판결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표준 판결로 표준 판례로 설정된 것입니다. 자, 역시 그 입찰 방해죄와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판결 요지 보면 입찰 방해죄는 뭐다?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신용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이 경매 입찰 방해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 위헌범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판결 요지에서 그러기 때문에 입찰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위태범이라 했지만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밑줄을 보시면 그 행위에는 그러니까 공정을 해야 한다는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데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법, 경쟁 방법,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안 미치고 경쟁 방법에 미쳤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판결 요지 두 번째도 좀 읽어보시면 밑줄은 안 쳐놨는데 입찰자들 상호 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 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자, 담합을 한 거죠. 담합을 해가지고 다 입찰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원래 A라는 업체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한 다른 업체 중에 B라는 업체가 이 업체를 누르고 자기가 받으려고 담합을 깨고 자기 혼자 받아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 업체보다 더 저가로 입찰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업체가 가장 적게 써놓기로 해가지고 이 업체가 낙찰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참가한 다른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이 업체보다 더 낮게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받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케이스 관련된 사례를 잘 봐주시고, 자, 여기서 그럼 객체는 뭐냐? 객체는 경매 또는 입찰이죠. 경매 또는 입찰이 뭡니까? 이것이 행위 객체예요. 자, 경매가 뭔지 입찰이 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매는 뭐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을 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가장 뭐 낮게 부르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주겠죠.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매 입찰은 뭐다? 종류를 불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경매 입찰이라든가 사적인 경매 입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경매 입찰은 공적인 건 사적인 건 불문하는데 반드시 뭐요? 경매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 입찰이 없었는데 경매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입찰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경우 그때는 그냥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266페이지 밑에 2008년도 5월 29일 선고되고 2007도 5037 판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판결료지의 그 밑주침 부분 보시면은 앞에 이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가격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을 뭐 포함한다. 이게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밑줄 친 거 보면 이러한 입찰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 절차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찰 방해죄에서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입찰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에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게재되었다면 그건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입니다. 자, 이건 뭐냐? 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해가지고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가는데 여기 누굴 죽을 거냐?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대로 뽑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신청 자격과 명의를 빌려가지고 토탈 12명의 신청자 중 자기가 9개를 신청한 거예요. 확률이 한 75% 높아졌죠. 75%까지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당첨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입찰이 있었냐? 그랬을 때 그거는 추첨이지 입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 분양 절차는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사람을 뭐 하겠다 했으면 그때 입찰 절차가 있으면 뭐야 그냥 12명 중에서 12명 중에 뽑겠다. 한 명 뽑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9개의 어떤 표를 갖다가 넣은 것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입찰 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나온 뭐 2000도 4700 판결도 역시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입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입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입찰을 안 했어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입찰이 있지도 않았는데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아예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봐둬야 되는데 여러분도 거기 밑줄 친 것처럼 입찰 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앞에 판시 내용과 똑같죠. 물론 이게 이제 더 먼저 판시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갑이 입찰을 하는데 여기 A, B, C, D가 입찰을 해요. 자, 실제로 얘가 받기로 했어. 그리고 얘만 정당 가격을 넣은 거고 얘네들은 다 허수로 넣은 거예요. 담합한 거죠. 이때는 입찰 방해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입찰 방해자가 성립한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얘와 얘가 실제로는 갑과 A가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 계약을 해놓고 서류상 입찰을 한 것처럼 꾸며놨다. 자, 그런 경우에 실제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 조류,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해놨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건 뭡니까? 수의 계약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 만약에 잘 봐야 되는 게 A, B, C, D가 같이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담합해가지고 얘만 적정한 가격 넣고 나머지 다 허위 가격을 넣었다. 그럼 그건 입찰 방해죄 성립한다는 거죠. 양자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행위는 뭐냐?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행위는, 자,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행위는 위계 이런 방법으로 거든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거다. 이 공정을 해야 한다 할 때 뭐다? 아까 봤던 것처럼 가격에 공정을 해야 하거나 공정 방법에, 입찰금의 방법에 공정을 해야 하는 거, 경쟁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제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가정한 경우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에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가 입찰하면서 실제로는 A가 단독 입찰하는 것이고 얘네는 허위로 입찰 가격만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행위, 서로 담합했다. 누구한테 주기로, 요번엔 누구한테 먹기로 해가지고 담합했다면 어떻게 해요? 담합행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위계에 의한 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 저 지웠지만 그림 잘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입찰을 다 같이 해가지고 한 사람만 먹기로 했다. 요번에는. 다음번엔 누가 먹기로 하고 담합하는 행위죠. 이런 경우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아예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합행위를 그때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데 267페이지 보시면 예외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오래된 판결이죠. 그 오래된 판결인데 70도 둘둘사하나 판결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 판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판결 요지만 보세요. 주문자의 예정 가격 내에서 그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 그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에 공정을 해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판결을 왜 선정했느냐를 보니까 제가 이거 손 표시를 해놨는데 구건설법 59조 제1호에서는 입찰 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했습니다. 자, 입찰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걸 처벌하는 거예요. 구건설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공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찰 자체를 방해하는 거, 그걸 해야 하는 걸 처벌했는데, 처벌하지만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형법은 뭐예요? 형법은 입찰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공정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주문자의 예정 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자, 근데 이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몇몇 교재에 나오고 있는 판결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게 맞고, 몇몇 교수가 표준 판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판결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외가 나오는데, 자, 건설법에서는 공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였다. 그러나 형법은 공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합한 거는 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외는 두 번째 예외는 97년도에 나온 9호도 1199 판결인데 판결 요지 밑줄 친문만 보도록 했습니다.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건설법 5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얼마씩 내자. 그다음에 A가 입찰되도록 너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담합하는 경우 이건 담합인데 A, B, C, D가 입찰에 참여했어요. 근데 D가 보니까 야 C 너 얼마 냈어? 야 너 B 얼마 냈어?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그 사람 걸 보고 아 내가 너무 많이 냈나? 내가 너무 조금 쌌나?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했어 이렇게 해요. 그 서로 단순히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했다. 그 경우는 담합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예외가 담합행위는 기본적으로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가 되는데 담합행위를 할지라도 공정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정보 교환인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럼 담합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만약에 A, B, C, D, E가 담합행위에 참여할 때 모두 다 참여해야 되냐? 그냥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명만 참여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8페이지 보시면 담합행위가 입찰 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 전원과의 담합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만 참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입찰 방해죄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5명 중에 2명이 담합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는 될 일이 없는 애들이야. 여기 주된 입찰자들이 요 뒤에 3사람입니다. 그럼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5명 중에서 이 3명이 입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담합했다. 그럴 때는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05도 8498 판결을 보시면은 밑줄친 부분, 판결로지 두 번째 밑줄친 부분 보시면 담합행위가 입찰 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고 입찰 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 방해죄는 성립한다. 일부가 참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때 그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아까도 봤지만 본죄는 추상적 위헌 범위입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2003년 9월 26일에 선고된 요 판결 2002도 3924 판결도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판결도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인데 예, 여기서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된 이유는 판결료지 판시상 3번입니다. 판시상 3번 때문에 그 선정된 건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걸 해놨던 이유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소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선정을 한 거고 표준 판례로 선정한 이유는 판시상 3번째 때문이다. 그 판시상 3번째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 3번째 보시면은 그 입찰 방해 행위는 위헌범이다. 그다음에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에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 가격에 있어 입찰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 같이 가정하여 그 입찰 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뭐 제가 볼 때 그냥 추상적 위헌범이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그 우리가 71년도 판결처럼 그 예정 가격 내에서 단순한 그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그 실시자의 이익을 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데 여러 사람이 입찰하게끔 했을 때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부터 중요한 거는 판시상 7번째 나온 것처럼 그 판결료지 7번째 나온 것처럼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 입찰자들이 여러 명인데 전체가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가 담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 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담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해가지고 투찰 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 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야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 방해죄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 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요 판례를 선택한 이유는 그거였는데 표준 판례를 선정된 이유는 세 번째니까 판결로지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가지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죄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269페이지에 범죄행위가 법원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315조의 경매 입찰 방해죄만 해당할 뿐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뭐 하나 더 보시면은 아까 저 마지막에 마지막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했는데 그럼 기수 시기는 언제다? 요것에 따르면 기수 시기는 경매 입찰에 참가한 때 참가를 못하게 한 경우인데 참가를 못하게 했지만 실제로 관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수 문제는 참가를 한 때 경매 입찰에 참가한 때 기수가 된다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용, 업무, 경매 입찰에 관련된 죄를 공부했고 다음으로 이제 사상아래 평온에 관한 죄 중에서 비밀침해죄와 주거침해죄의 죄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앞에 34장의 내용들이 끝나기 때문에 34장의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